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이제 무역전쟁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과 EU 간에 정말 치열한 공방전이 매일매일 있었고, 이번에는 중국으로까지 넘어간 상황입니다. 최대 600억 달러의 이제 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트럼프의 입에서 이런 나온 말로 인해서 중국에서도 다시 한번 막 보복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점차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평론가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쟁이죠. 뭐 미국발 저는 제 3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사실은 뭐 전방위적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EU는 EU대로 상당히 뿔이 났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3연타를 맞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세이프가드, 가정과 태양광.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쨌든 글로벌 GM이 한국 GM에 압력을 행사하여 지금 군산에 이어서 창원 공장도 위태위태. 이 와중에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 지금 워싱턴에서 저는 이번에 그 3차 개정 협상 깜짝 놀란 거 뭐냐면요. 주한미군 철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트럼프가 거의 뭐 이 우방 국가, 우리가 군사적 혈맹 이런 얘기를 부르면서 남북 관계 해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여러 가지 이제 기회 요인이 작동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이러한 정치 외교적인 맥락에서 주한미군 향후에 먼 미래엔 철수할 수도 있다. 전 이런 건지 알고 기사를 들여다보니까 한미 FTA 협상 관련해서 3만 명의 주한미군이 거의 공짜로 한국에서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걸 무역의 지렛대로 쓰고 있어요. 이건 좀 황당한 상황이다. 기존의 미국, 우리가 알고 있던, 믿고 있던 미국과는 전혀 다르다. 트럼프의 미국은 좀 다른 나라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거든요. 그럼 이제 주한미군을 건드렸다. 그러면서 무역 압박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방, 이 피하 구분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가장 큰 적이 중국인 건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글로벌은 G2로 재편이 됐고, 그럼 이 G2,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이 지구 위에서 지금 거대한 공룡과 용이 싸우게 되면 그럼 이 사이에서 득을 보는 세력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건강하게 경제를 꾸려가던 다수 국가들은 대부분 다 피해자가 될 공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려가 높은 거고요. 이런 무역 정쟁의 어떤 전쟁의 기류를 조금은 완화하고 무역 평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 모멘텀을 누가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부분에서 트럼프에 대한 브레이크는 보이지 않아요. 측근에도 그렇고 타국에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려만 높아지고 있고 뾰족한 답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참 이게 브레이크가 아니라 오히려 악셀을 밟고 있죠. NEC 내정자로 이번에 새롭게 내정된 커들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진짜 트럼프 입맛에 딱 맞는 인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히려 커들로도 굉장히 좀 발언 수위를 높여가면서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자체의 흐름이 더 격화되면 격화될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죠.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 그 위원들이 좀 교체가 많이 됐죠. 게리 콘도 이제 지금의 어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반대를 하면서 사임을 했고, 또 뭐 틸러슨 국무장관도 뭐 사임이 되면서 이제 외교 라인 교체, 그래서 뭐 지금과는 좀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만 또 이제 중동 쪽에서의 문제도 좀 불거질 수 있는 부분, 계속 좀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주의 이런의 어떤 타겟은 결국에는 좀 중국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지난주에 이제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의 관세 부과를 실질적으로 하고, 초기에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는 제외시키고 이후에 호주도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후에 이제 각 국가의 어떤 그 교역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면제를 하는 방식을 택하는 방법. 그런데 이제 중국 쪽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그 규제를, 무역 장벽을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러한 추세 자체는 계속 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미국 내 보궐선거, 또 오는 11월 중간선거, 트럼프는 분명히 그 지지층을 집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 카드로 지금의 어떤 보호무역주의를 계속 넓혀나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레리 커들로는 사실은 보호무역주의자는 아닌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쪽인데, 다만 동맹국
미국과는 별개로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 좀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쪽에 또 초점이 더 맞춰지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에도 계속 최대 변수로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연초부터 사실상 이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요인은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단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로 인해서 이제 주요국 이제 금리가 상당히 급격히 급등하면서 충격을 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도 이제 트럼프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자체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 약화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어쨌든 불확실성이 계속 좀 남아있는 상황, 어떠한 조치들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 사실상 글로벌 경기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 회복세로 인해서 교역량이 같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에 대비해서 교역 신장률이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교역 탄성치가 지금 올라가는 구간에서 지금 어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성장률이 뭐 3.9% 나온다 하더라도 교역 신장률이 지금 4%를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좀 우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증시뿐만 아니라 위험자산의 어떤 랠리에 상당히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좀 걱정되는 것이 미국과 유럽 간에 그러면 나도 보복관세 할래 해서 매일매일 수입 물품이 늘어날 때도 어느 정도 격화되는 거였는데 미국과 중국은 좀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스케일이 보니까, 완전히 다르죠. 예, 하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고 당장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말은 중국 측에서 보복 네. 조치로 야, 우리가 미국 국채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네. 다 팔아버리자라는 그렇죠. 얘기들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우려들이 예전 몇 개월 전에 나와서, 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한 적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좀 시나리오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도 관련 시나리오를 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치 경제적인 복합 양상으로 중국이 대응을 할 거냐, 네. 아니면 투 트랙으로 나눠서 무역 전쟁은 무역으로 대응할 거냐, 아니면 지금 사실은 미중 간에 제일 위험한 건 군사적인 분쟁이거든요. 네. 남중국해를 비롯해서 이 두 나라가 한번 붙으면은 뭐 세계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 지금 트럼프는 일전불사도 지금 호언장담하는, 차라리 전 레리 커들로는 트럼프보다 좀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레이건 행정부의 예산 정책으로 참여했던 인물이고요. 80년대. 네. 그 이후 최근에는 좀 보수적인 경제 평론가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지만 네. 이 실제 경험도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언한 걸 보면은 나는 이 담요 관세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무역 전쟁, 무역 보복, 관세 전쟁은 중요하지 않고 중국이 타겟이라는 말을 좀 하고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중국을 제재할 때 왜 자꾸 우리를 집어넣느냐. 우리는 우방인데. 그럼 나프타는 빼주고 왜 우리는 안 빼주느냐. 이런 지금 불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들로의 좀 이 행보는 트럼프를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정밀 교정을 할 수 있는 일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그런 미국이 보복에 대한 무역 보복에 대한 또 대응 보복은 무엇이냐를 볼 때 하나는 이제 국채를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 가장 많이 매입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대량 매각하면 이 미국의 지금 증시는 멘붕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 무역 교역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한한령, 금한령으로 이건 없는 것 같은데 매우 강한 손실이 지금 11조 이상 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미국의 보복을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딱 거론되는 게 보잉사에 대한 보복이에요. 항공을 중국이 미국의 항공기를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사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면은 당장 미국의 항공사도 보잉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유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전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보복할 거야? 그러면서 언급한 게 리바이스 청바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그것도 미국의 이제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의 주산품들을 꼭 집어서 우리도 할 거야? 지금 이 중국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세 발의 피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땅콩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장난하냐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중국은 지금 한번 일전불사 할까 그러면은 그야말로 다수 인더스트리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예전의 것들이 좀 온천이 터져 나오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화산이 폭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볼 문제긴 하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도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잉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민간 항공기 기준으로 했을 때 보잉이 파는 4대 중에 한 대는 중국으로 중국이 사는 항공기인데 만약에 중국이 우리 이제 에어버스로 갈아탈래? 라고 하면 이제 중국 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거고 미국 측에서는 역시 좀 다시 한번 더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중국에게 하나 첨언을 드리면 예. 국채 문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사모펀드인 이 블랙스톤은 다 전략 매각했잖아요. 예. 2007년에 30억 불어치를 사서 네.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이 미중 우호의 상징 같았던 이 사모펀드의 지분을 다 털었다. 네. 이건 이미 어느 정도는 이 시그널, 사인이 온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게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득실 따질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 우리 증시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 시나리오들이 많은데, 연구님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좋은 뉴스라고 보긴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예. 득실을 좀 따지기 어려운 결국에 무역 전쟁은 사실상 좀 마이너스성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승자가 있기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중국향 수출 비중이 한 25%, 26%, 미국이 한 12% 정도. 미국이 사실상 좀 최근에 비중이 많이 줄었죠. 작년부터 좀 줄기 시작했습니다만 여전히 비중 측면으로 봤을 때는 높기 때문에 이 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이 불거지면서 실질적으로 좀 교역량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상당 부분 중간재 수출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물량 감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증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수출주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요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까지도 좀 건드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물가가 기본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는 측면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사이드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주요국 중앙은행이 좀 인내하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있는 건데 이러한 이제 서로의 관세 부과,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의 어떤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이제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물론 이제 미국 본토에도 상당히 큰 충격을 주겠지만 신흥국 특히 이제 외국인 자금이 상당 부분 유입되어서 좀 랠리를 펼쳤던 신흥국 증시에는 좀 또 한 번의 충격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피해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좀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기관에서도 물론 일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몇 개씩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재는 이럴 것 같고, 최종재는 이럴 것 같고, 득실 확률은 이럴 것 같고, 물론 이렇게 내놓겠습니다만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G2국가의 어떤 무역전쟁과 변동성이 커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장에는 아무래도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두 분께 모두 공통점으로 제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문제이자 질문이 채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서 잠깐 저희가 건드려 보긴 했었는데 먼저 평론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실 워낙 액수 자체도 크고 네.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는 그렇죠, 소재라 그렇죠. 과연 중국이 미국 채권을 다 포기하고 다 팔아버리면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잘 감이 안 그런데 오거든요. 사실은 이건 저는 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권의 문제는 예. 이거는 북한의 핵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 이건 쓰지 않을 것으로 봐요, 저는. 예. 하지만 위협 요인으로는 네. 우리가 이거 털면 미국 증시 와장창 할 텐데 예. 이거는 거의 명확하게 보이는 이 증상 효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북한이 핵을 터트려 버리면 북한은 끝장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중국이 이 미국 채권을 터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다. 네. 어찌 보면 딜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순간에 공멸하자라고 할 때 누를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채권 별로 안 건드릴 거고 그게 이제 블랙스톤으로 보여준 거죠. 예.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 조금 자중하는 게 좋아. 이런 이제 경고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그냥 무역은 무역으로, 뭐 관세는 관세로, 예. 또 이제 어떤 여기에 대한 그 덤핑에는 덤핑으로 이 제재를 할 것 같아요, 서로. 예. 근데 그것도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보잉사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최대 또 수입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미국이 좀 아플 수 있는 산업들을 하나씩 건드리면서 자, 우리를 아프게 하면 우리도 고통을 주겠어라고 하는 주고받는 상호주의적인 방식으로 나갈 것이고 예. 채권을 중국이 턴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산물에 대한 교역 시장인 거예요.
금융시장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예. 복잡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중국도 그 이후에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그냥 날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은 사실 이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세계적인 자본주의 주도 국가였고 예. 중국은 후발 국가지 않습니까? 시장 개방을 했지만 사실은 아직 공산주의적인 정치적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시진핑은 장기 집권 확보해 놨잖아요. 며칠 전에 개헌을 완성해서. 그러면 급할 게 없죠. 그럼 예를 들면 트럼프가 4년 있으면 바뀔 텐데 재선 가능성도 희박하고 그럼 트럼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거칠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4년만 기다리지 뭐. 예. 그럼 그 사이에 채권을 터는 것은 그 이후에 뭐 미국의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와 중국이라는 국가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시간은 시진핑의 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은. 그럼 우리는 4년 동안 추이를 보면서 예. 무역에 대한 대응은 무역으로 보복해주마. 이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채권 문제는 위험성을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되 시장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다. 그것은 어찌 보면 한 1, 2, 3단계 중에 이제 1단계가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예. 전쟁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종전을 위해서 쓸 것인가. 그럼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질서는 누가 어떻게 보장하지의 문제까지도 중국이든 미국이든 시나리오가 예. 현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거시적으로 들여다보셨고 또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이제 최영기 연구원께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증시가 와장창 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와장창이 어느 정도가 될까? 미국 증시에 얼마만큼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다 팔진 않더라도 사실 중국 사람 그림이 달러 들고 파는 그 그림만 올려놔도 미국 그렇죠. 증시는 좀 흔들흔들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적이 좀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피해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이 이제 그러한 국채를 매도하는 어떤 그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낮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미국의 어떤 약점을 잡기 위해서 혹은 어떤 최후의 협상 카드를 남겨놓기 위해서 사실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채는 아시겠지만 가장 좀 안정적인 자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주요국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각국의 어떤 연기금 보험사들이 계속 캐리 수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담아야 되는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금 무역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이거를 금융 쪽으로 대처한다는 방식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만일 중국 쪽에서 미국채의 어떤 매입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미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계속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 나가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채의 어떤 그 만기된 그 재투자를 이미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사실상 이제 중국이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게 되면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고, 다만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채를 어느 나라가 많이 샀냐라고 봤을 때는 EU라든가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캐리 수익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 거죠. 금리가 지금 이미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지금의 어떤 미국의 관세를 보복하는 조치는 명확하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층 크게 보면 전통 제조업,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백인 농민인데 농산물에 대한 지금 이미 대두라든가 수수 조사를 하고 있고 이걸 육류 쪽으로 퍼져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중국이 좀 위안화를 상당 부분 좀 절상시키면서 어느 정도 좀 미국의 어떤 무역 마찰을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 조치를 저는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재차 위안화를 이제 인위적으로 계속 절하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결론은 미국채를 대량 매도하는 그런 좀 이벤트는 발생할 가능성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금리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한데 연구원님께서 25분까지 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괜찮으신가요? 네, 예. 그럼 금리 얘기 잠깐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좀 과연 이것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두 분께 30초씩만 잠깐 제가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1분기 말 이제 마지막 그 불확실성 이벤트가 이제 연준 3월 FOMC 회의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2월 미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양쪽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만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미진하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신규 고용이 20만 명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경제활동,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로 잡혀있던 그 구직 단념자들이 이제 계속 이제 노동시장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지금 연준 내에 비둘기파 진영이 주장하는 여전히 노동시장 내 유유자원, 그러니까 슬랙이 많다라는 거를 좀 뒷받침되는 증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좀 인내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예. 뭐 주초에도 뭐 CPI, PPI 상승세를 유지는 했습니다만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이번 3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은 단행되겠습니다만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처음 이제 신임으로 들어와서 첫 주재하는 회의고 지금 연준 이사가 3명이 공석인 상황, 여전히 그 컨센서스를 지금 모으는 작업들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면 이번 회의에서 어떤 금리 전망 점도표가 상향되거나 뭐 그런 어떤 향후의 어떤 통화 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결과는 일단 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만약 그러한 저희의 예상이 실질적으로 결과로 나오게 되면 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의 좀 증시가 좀 안도랠리를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FMC에서 금리 인상이 이제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 과연 여기서 어떤 코멘트나 힌트들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께도 물어보고 싶긴 한데 네.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음 주에 내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최영일 경제시사평론가 KTB투자증권의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현재 들어오고 있는 또 다른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